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돈이 나와야 되는 거를 국가에서 이 기업 경기가 막 좋아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기업들한테 법인세 걷고 그 다음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개인들한테 소득세를 얻어서 그 다음에 돈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는 더욱더 침체가 되고 있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팍팍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경영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 기업을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자꾸 살면 어려워지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달라. 이제 이런 추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뭘 쪼고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 또 쪼고 있죠? 부동산 경기. 우리나라 경제에 거의 70% 자제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또 어떻습니까? 경기를 또 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쪼다 보니까 지금 이 서울시장에 있는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으시면 현재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부동산은 투기하는 세력이 있고 실수요자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실수요자와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송파라든지 강남에도 보면은 집 한 채로 어떻습니까? 평생을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 한 채만. 물론 투기 수요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사람도 있죠. 근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그냥 가지고 집 한 채만 있고 돈은 없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남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송파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초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부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집을 팔아서 아니면 집을 또 담보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강남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전체 우리나라 강북, 기영, 그 다음에 다른 지역까지 다 여파가 또 생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침체 국면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한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은요, 이거 다시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부동산 경기까지 만약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가정을 운영하는 이 가게 살림은 더욱 더 팍팍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금리 올린다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금리 올리고 있죠. 조금씩. 현재 대출금리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분들이.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에 바로 반영하는 것은 은행들은요, 바로 대출금리부터 적용시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수익이 어디서 나와요? 대출금리에서 나오잖아요. 예대마진이잖아, 항상.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올려야 수익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대출금리 더 올려버려요. 이분이. 그래서 당연히 예금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를 올려가지고 은행은 사상 최고 실적을 내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은행은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긴 하는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이 우리나라는 1000조 이상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대출받은 사람들, 서민들은 삶은 더 팍팍해, 안 팍팍해요?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동산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소득도 몇천 원 올린다고 해서 소득이 그렇게 팍 늘어나요?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것 좀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봐야 금리 올라가서 대출금리 많이 내야죠? 그 다음에 요즘에 최저임금이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가 올랐어요? 물가. 시급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물가가 다 올라가죠. 물가가 다 지금 현재 올라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올린 것보다도 오히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잘못하면 이제 꼬여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북한에 나중에 퍼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세금은 또 걷어들여야 돼요. 경기는 어렵죠? 또 세금을 걷어들여야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지금 누구를 때려잡아요? 대기업을 때려잡는 거예요. 있는 사람. 대기업을 있는 사람을 때려잡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또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가장 세금을 고정적으로 많이 거둘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재산세 있죠. 사실은 이 재산세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부터 해서 고소득층까지 다 있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재산세까지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재산세를 건드리는 방법은 딱 있습니다. 현재 세율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이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하고 이 시가가 있고 그걸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기준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이 그냥 시가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대부분 이제 기준시가는 뭐냐면 이 기준시가는 대부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준이 되는 가격이 그 기준시가가 되는 건데 그 기준시가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뭐냐면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매가의 한 70% 정도 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7억이다. 그러면은 한 7억 정도. 그래서 이 7억이 공시가격이 돼서 이 7억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내죠.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매기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다? 실거래가로 맞추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실거래가로. 그래서 7억을 10억까지 맞추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7억일 때하고 여기서 3억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율 구간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이 부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진이 돼버리니까 지금을 걷어들이는 재산세보다도 나중에 2배 이상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서민부터 돈이 많은 사람까지 이제는 그 영향력, 세금에 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돈을 쓸 일은 많은 거예요.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복지 저기 복지 얼마나 많아요. 해줄게. 그 제가 보니까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 나왔던 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권을 정판을 제가 비판하는 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세금금 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이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구석 되게 많죠. 이분들이.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냐면 이 근로소득자 90%가 소득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10%가 뭐예요? 소득이 줄어들었다 얘기했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소득이 줄어든 10%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안 그래요? 그 10%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냐고요. 복지밖에 없어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10%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땜질식인 거죠. 여기서 이 빵꾸 났다고 해서 그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돈으로 메꾸고 돈으로 메꾸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또 빵꾸 나니까 또 다 돈으로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돈 쓸 일은 많아지고 그게 바로 이제 포퓰리즘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 쓸 일은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경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고 이 부분들이. 이게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부동산 정책을 피고 경제 정책을 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소득 주도형 경제 정책을 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부분들은 이 소득 주도형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장하성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인데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있어요. 경제부총리가 아무리 어떻습니까? 이번에 비판했죠.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한테 딱 손 들었어요. 분들이. 했지만은 어떻게 누구한테 손 들었어요? 장하성한테 손 들어줬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뭡니까? 실질 경제의 수장은 누구다? 김동연이다 하고 다시 시켜 세워졌죠. 왜 그러냐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 그러니까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일터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을 늘려주는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이 1년 동안은 그렇게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4년 동안은 뭐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혁신성장 이런 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다시 또 정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나 정권이 심판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맞잖아요.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그동안 그 감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서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한 나라의 진짜 이 수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진두지휘를 하느냐.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 한 가정도 있잖아요. 가장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가정을 핸들링하는 가장이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만 나가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깽판 부리는 가장이 또 있어요. 어떤 가정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깽판 부리는 가정이요?
얼마 못 갈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다 무너져, 가정이.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무너진다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으로도,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가끔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없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돈에 대한 개념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 그걸 결국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소비는 정해져 있고 지출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맨날 가게가 빵꾸가 나요, 안 빵꾸가 나요? 맨날 빵꾸가 나는 가정 살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문제라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메꿀 수는 있지만은,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회복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관리를,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가정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적으로. 가정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있잖아요. 가정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누가 모여져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인데 그 가정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돈을 쪼물락쪼물락 하는 사람 있죠? 그걸 누가 주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도권이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남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에요? 이분들이. 주도권은 누가 지냐면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집은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잘. 그래서 옛날부터 있잖아요. 현명한 여자, 그렇죠? 결혼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굴 이쁜 여자는 몇 개월? 3개월이요? 3개월. 요즘 3개월밖에 안 가나? 좀 더 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면 또 3년, 그죠? 음식 잘하면 3년. 그쵸? 똑똑하면, 지혜로우면 평생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떠냐. 한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좋은 사람으로 내가 들어오고 만나면 그 사람 인생이 갑자기 확 피기도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 갑자기 망가지죠. 여러분 가끔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애인 폭력 막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이거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남녀가 사귀었어요. 그러면 이 사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개입이 되고 여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개입이 되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먹이 날라오죠? 주먹이 날라와요. 이거 참 문제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좀 깔끔하게 헤어지지.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부분들이. 폭력으로 간다, 폭력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관계성이 잘못 맺어지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한 문제, 인생은 선택의 결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의 선택의 결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누가 잘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뭐냐면 결정이죠. 디시전인데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결국엔 하기 때문에 분별력, 그 결정을 하기 때는 가장 무서운 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있죠? 이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모든 살아온 경험치 있잖아요. 그 경험치와 나의 가치관과 연합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사기꾼 결정하듯이 부분들이. 근데 내가 살아온 가치관이라든지 경험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잘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항상 잘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결정의 연속이고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관계성, 내 인생에 누가 관계가 되느냐, 우리나라에 누가 관계가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지방자치 6월 13일인가요? 지방자치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뽑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뽑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인물도 좀 꼼꼼하게 다 보고 집안에 보면은 그 요즘에 홍보물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지 마시고 아유 나 민주당이야 다 찍고 나는 한국당이야 나는 사람은 안 보고 도대체 누구 나온지 모르지만 그냥 당 보고 다 찍어버려요. 그분들이. 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정말로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훑어보시고 정말로 괜찮을까. 물론 그렇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해도 문제예요. 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또. 어?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분들이. 그러나 최소한은 어떻습니까? 실수는 덜 하겠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보고 어떻습니까? 말 들어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덜 후회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뜯어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차피 우리나라 경제 살림을 꾸려줄 사람들이에요. 이번에가. 그러니까 꾸려줄 사람들 실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막 경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실무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번에 6월 13일 날 뽑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웃프레임을 잡는다라고 하면 실무진들이 뽑혀지는 날이에요. 6월 13일 날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삶도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13일 날은 어쨌든 잘 선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또 기사에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미국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이거는 한국경제 있죠. 한국경제 이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야, 미 실업률 18년 만에 최저. 자, 실업률이 최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업률이 최저라고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페드는 뭡니까? 미 중앙은행이죠. 여기. 그러니까 페드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마약, 전력, 전과자까지 쓸 정도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는 풍부하죠.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전과자까지 쓰는 거예요. 전과자까지.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아니, 전과자까지 쓸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일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억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 맞게끔 뭐든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인데 모든 경영권자한테도 선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경영권자도 어떻습니까? 자기 경영에 맞는 사람들 취업을 해서 쓰는 거고 취업 당사자들도 뭡니까? 자기한테 맞는 곳에 가서 취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에 딱 가둬가지고 어떻습니까? 딱딱 이건 하지마, 이건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자유경제 시장체제에서는 가고 싶어도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뭘 했냐면 세금 완화 정책부터 폈죠. 왜냐하면 기업은 일단은 세금에 따라서 엄청 민감하죠. 1%, 2%에 따라서 기업은 워낙 그 볼륨이 크잖아요. 매출액에 대한 볼륨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 이익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부분들이. 이익금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익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세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뺏어가는 걸 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이 기업은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되죠? 또 이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되니까 기업에서는 경영활동을 할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은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지 자꾸 쪼그러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자꾸 발전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엔 일하는 주체가 생겨야 되죠. 주체가 생겨야 되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자, 다 보세요. 지금 마약, 전력, 전과자까지 쓸 정도면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100만 원 줬던 것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중에서도 내 쪽으로 뽑으려면 내가 120만 원 줄게. 그러면 우리 회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해결되고 뭐가 또 해결돼요? 일자리까지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 세금 정책 이 부분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국가가 일할 수 있게 이 회사가 일할 수 있게끔 모든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들 처음에 초장에 욕 많이 먹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칭찬 많이 듣는 사람 많아요. 초장에 칭찬 많이 듣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코피 터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장에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뭐 하나는 잘했습니까? 경제 잘했어요. 경제는. 지금 왜냐하면 마약 전략 전과자까지 쓸 정도면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떻습니까? 경제 살림들이 다 팍팍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좋아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살림이 좋아지면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내 살림을 좋게 해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지금은 인기 없었지만은 나중에는 인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제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겠지만 모든 시장 경제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떤 무리가 있냐면 기업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으로 맡겨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정부는 최소한의 뒤에서만 백업 작업만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쓸 수 있는 그렇게 가야만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더 일하고 싶은 거고 나아가고 싶은데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거의 실업률이 거의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일한다고 봐야 돼. 거의 다. 왜 마약 전과자까지 쓸 정도니까 부분들이. 경기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도 많이 풀고 기업도 어떻습니까? 일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도 절감시켜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요?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나타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돈, 일자리 넘치는 1기업, 투자가 신바람이래요. 아주 신바람 났대요. 신바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경제가 좋아가지고 막 이제 신바람이 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죽쓰고 있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침체기로 가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어려운 경기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북한 경기가 좋아져서 북한에 나중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남한이 경기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남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건물 많이 지어주면 뭐 하냐고요.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 남한이 그 돈 거기다 북한에다 설비 투자할 돈 갖다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실 남한에다가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교 나오고도 지금 팽팽 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 미국은 전과자까지 쓴다는데 우리나라 박사학위까지 받는데도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고학력자들이 팽팽 놀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머리는 똑똑한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쓸 자리가 없는 거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나라는 기업입니다. 기업. 우리가 정말 진짜 기업을 활성화시켜주고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기업이 딱 크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기업이 크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하면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선순환 관계로 경제가 좋아지게 돼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에서 기본인데요. 이 부분들은 기본이고 이 기본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외면시 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정말 경제 정책을 피는 거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같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 안 한다는 얘기 잘.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내 뜻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됐었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았을까요? 결혼부터 해서 내 뜻대로 됐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죠? 자꾸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부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짝 차리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잘 공평하고 어떻습니까? 다 그래도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경제정책이 시작을 한 게 일반 소득 주도형과 한쪽은 뭡니까? 혁신성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혁신성장은 누가 맡는다? 김동연 교육부총리가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됩니까?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무조건 때려잡는 게 아니라 부분들이. 내가 좀 사실 오늘 이번에도 신문자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대한항공 얘기 나오잖아요. 솔직히 대한항공이 무슨 갑질을 좀 했어요. 이분들이 그쵸? 조양호 회장부터 해가지고 그 딸내미까지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나쁜 거는 맞아요. 사람이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한 부분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 부분까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심이 어떻습니까? 저 인간들 막 이제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이 대한항공 이제는 압수수색까지 가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이 주주가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죠. 투자하고 있는 데다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말도 안 되면 잘라버리겠다 이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주권 행사를 하면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꾸 관여가 되면 어떻습니까?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유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조양호 회장이 만약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면 이게 사례가 될 겁니다. 언제든지 국가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탈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경영권을. 이게 바로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접어들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 보면은 뭐 청와대 이렇게 보면은 뭐 인민재판 하듯이 뭐 많은 사람들한테 청원 막 들어오면 그걸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쵸? 청원인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어떻습니까? 인민재판 하듯이 정책을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원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원하는 거죠. 근데 불합리하다고 청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다수의 생각일까요? 그 사람들 일부의 생각들이 거기에 표현이 된 것 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그게 인민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너무 눈치를 보게 되면서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땜질식으로 가게 되는 땜질식으로.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긴 하는데 뭐 하나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다 실어줬습니다. 왜 실어줬을까? 왜? 혁신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죠? 혁신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업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업들이 뭐에 왜 일어나야 되냐?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어나려면은 4차 산업혁명밖에 없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들이. 그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분들이.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끌어갈 수가 있다고. 일반 제조업 기반으로는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선소 다시 만들고 뭐 만들고 있잖아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게 뭐 때문에 먹고 살죠?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죠? 반도체가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침체 얘기로 갑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80%가 경기가 어려운데 그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있잖아요. 이게 워낙 80%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반도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경쟁률 마이너스 5%, 7%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뭐예요? 견제를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 주변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견제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견제받고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 다. 반도체 때려잡으려고 우리나라 삼성 때려잡으려고 삼성 타도하자 이거예요. 근데 나라도 전 세계적인 나라도 삼성 때려잡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삼성 때려잡고 있어요. 안에서도 잡고 밖에서도 잡고. 제가 보기에는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갈지 나중에 2년 3년 후에 어떻습니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80%와 20%가 있는데 20%는 잘 살죠. 그리고 80%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못 사는 사람이죠. 근데 80%가 결국에는 사실 20%가 우리 80% 왜냐면 우리 뭐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이 선거라든지 투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투표권이 10개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1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못 사는 사람이랑 잘 사는 사람이랑 투표용지는 하나씩이잖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이 80%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20%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 위에 20%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80%도 거기에 흔들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냥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죠. 저 사람들 20%를 보면서 타도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 저 인간도 저렇게 해야 돼. 저거 돈 저렇게 벌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어떤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위층 20% 삼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80%도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80% 20%가 저 삼성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해서 부정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삼성이 무너지면 또다시 개인들은 다 무너지겠다. 나머지 80%가. 그러니까 대기업도 살려주면서 그리고 중소기업도 다시 끌어주고 만들어서 기업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기업적인 방향성은 뭐냐면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거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차피 반도체라든지 IT 기술, 이런 AI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상당히 상당히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살려서 4차 산업혁명을 만약에 끌어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와도 우리나라 이미 기초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끌어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다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려서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정진기지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있죠? 뭐예요? 바로 새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제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새만금 얘기만 할 때만 기분이 좋아요. 아직은 이분들이 그 새만금을 지금 현재 이번 정권에서는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맡겼고 지금 우리나라 다시 살려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죠? 지나서 나머지 4년 남았습니다. 이 4년은 어디에다가 경제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 경제인데 어디? 4차 산업혁명.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어디다? 새만금이죠? 새만금은 앞으로 뜨면 떴지 죽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새만금에 올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더욱더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분명히 점점 크게 점점 어떻습니까? 날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새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새만금이 제가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자꾸 소진되고 있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고 그런 폭등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새만금 개발공사 그다음에 국제공항 이런 얘기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엄청난 가격 폭등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놈은 또 올라갑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다 침체 국면에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주식은 또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다 어렵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놈은 또 잘 나가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잘 나가는 놈은 딱 있을 것이다. 그거 어딥니까? 바로 새만금이에요.